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김현정 작가님의 다정큼나무 꽃이 피면입니다. 김현정 소설집 오후의 뒤뜰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나와 소설 창작 과정을 맡아 강의하며 만난 학생 이연아와의 이야기입니다. 편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은 자연스럽게 소설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일에 지난함을 알면서도 첫사랑보다도 징글징글하게 못 읽는 글쓰기라는 작가님의 고백일지도 모를 문장에선 모든 글 쓰는 이들의 애환이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연아의 안타까운 사연들, 그럼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다정큼나무 꽃이 피면, 김현정. 선생님, 저는 남녘의 암 환자 요양원에 와 있습니다. 궁금해 하실 줄 알면서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세운 뒤에 소식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을래요. 듣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실 테니까요. 창밖에 다정큼나무가 휘청거립니다.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려 몸을 동그랗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나무를 흔들어 대는 바람이 야속하기도 하지만 다정큼나무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더 예쁜 꽃을 피우게 하는 것 또한 저 바닷바람일 것입니다. 해풍을 뿌리 깊이, 숲이 깊이 새기면서 단단해지는 것이겠지요. 이곳에 와서 아직 바다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제 몸이 잠잠한 날은 바람이 거칠고 바람이 자는 날은 몸 상태가 거칠어서 병원 뒤 산책로 밖으로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람이 실어다 주는 바다의 짠내만 맡아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시인 페르난드 페소아의 오 짜디짠 바다여 너의 소금 가운데 얼마가 포르투갈에서 나온 눈물이냐를 상기하며 오 짜디짠 바다여 너의 소금 가운데 얼마가 이연아의 엄마에게서 나온 눈물이냐고 물어보면서요. 큰 덩어리 같은 바람이 울컥울컥 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정큼나무에 반짝거리는 까만 열매들이 다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나뭇가지 끝에 하얀 꽃들이 저렇듯 올망졸망 피어 있었지요. 이름만큼이나 다정하게 생긴 꽃입니다. 꽃 떨어진 자리에 맺힌 열매들이 11월이 되니 까마중처럼 새까맣게 익었습니다. 탐스러운데 먹지는 못한답니다. 가끔 새들이 나뭇잎처럼 후두둑 떨어져 열매에 앉습니다. 내년에 꽃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려올 때만 해도 늦어도 초가을쯤엔 언니 곁으로 가겠거니 했습니다. 언니를 잃은 뒤에 엄마를 빤히 지켜본 제가 또다시 엄마를 그 지경에 들게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제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안부도 못 여쭙고 제 얘기만 떠들었습니다. 환자가 된 뒤로는 누구에게 안부 묻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안부가 아무에게도 진심으로 느껴질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선생님께 안부를 묻는 대신 선생님이 최근에 내신 책을 이곳에서 주문하여 읽었습니다. 다시는 책을 읽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가을 햇볕을 따라 옮겨 다니며 2번 읽었습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유일한 책이거든요. 여기 올 때 제 책 전부를 오빠에게 처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울 건 없습니다. 이제는 다정큼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아까운 것이 없으니까요. 제게 서너 달의 시간이 남았다면 책 같은 건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면 도구만 가지고 왔어요. 첫눈을 본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으니 얇은 옷 2가지를 둘둘 말아
백팩에 넣어 매고요. 버리고 갈 것만 들고 온 셈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만나던 날이 어제인 듯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떤 학자가 그랬죠. 인간은 어떤 경험에 대해 주로 정점과 종점을 기억한다고 말입니다. 가장 좋았던 일과 가장 마지막 일이 경험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런가요? 저는 주로 어떤 경험의 처음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딱 한 가지 경우만 그 종점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일이건만. 수업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 강의실 뒷문으로 한 여자가 들어왔다. 첫 수업이어서 회원들이 자기소개를 막 끝낸 참이었다. 40, 50대 주부들이 줄을 이루었지만 82살의 여자 회원 1분, 갓 은퇴한 남자 회원 2분, 30대 새댁도 있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띤 여자는 맨 뒷줄에 살며시 앉았다. 나는 여자에게 자기 소개를 부탁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이연아라고 합니다. 다들 뭐라고 자기 소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산문 창작반이라고 해서 뭐든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왔어요. 이연아는 그렇게 말하고 앉았다. 82살 회원이 다들 그대처럼 말했다우 해서 모두가 웃었다. 20여 명의 회원들은 젊은 시절부터 그를 향한 욕구가 있었으나 지금껏 못 쓰고 이제야 써보려 한다고 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글을 오래 써왔거나 나보다 더 많이 쓴 사람도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취가 눈에 보이는 다른 일도 많은데 하필 글에 꽂혀서 허구한 날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져서 사네요. 허허. 은퇴한 남자 회원이 말했다. 열등감과 모멸감에 시달리기는 작가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요? 등단하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남자 회원이 실망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평생 따라다니는 지병 같은 거다. 소설만 안 쓴다면 이 나이에 열패감에 시달릴 일은 없을 텐데 싶어 글을 떠나보기도 하지만 소설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을 해줄 것이 없으니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처럼 매번 다시 돌아오고 있다. 글은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 글이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는지 가늠도 안 된다. 어떤 작품으로 껑충 비상했는가 싶으면 다음 작품으로 끝없이 추락하여 한동안 글을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돈도 따르지 않는다. 명예도 따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직 내가 소설을 포기 못하듯 우리 회원들도 글 쓰는 일의 지난함을 다 알면서 첫사랑보다도 더 징글징글하게 못 읽는 글을 찾아 여기 왔을 것이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그들과 함께 달릴 수밖에. 구중 궁궐처럼 깊은 곳에 감춰뒀던 속의 것을 털어내어 수없이 덕다 보면 누군가의 가슴팍에 쏙 들어앉을 글을 쓰게 될 거예요. 기대합니다. 반짝이는 눈빛과 겁먹은 눈빛의 회원들을 앞에 두고 나는 결론을 맺었다. 내 말이 끝나자 젊은 새댁이 질문했다. 선생님은 어떤 매력에 이끌려 소설을 쓰세요? 난 문장에 이끌려 소설을 써요. 한 문장을 던져 놓으면 그 문장이 다음 문장을 부르고 그 문장이 또 다음 문장을 부르지요. 그렇게 문장이 문장에게 불려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글줄기가 흘러갈 때도 있어요. 돛담배가 물결 따라가듯. 그러면 작품을 시작할 때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억지였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지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전 그 맛에 글을 써요. 1차적으로는 독자에게 글이 도착하기 전에 글을 쓰면서 내가 먼저 치유받는 것도 큰 매력이지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이연아가 몹시 불편해하는 게 보였다.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몸을 떠는 것도 같았다. 수업을 마무리하고 이연아에게로 다가갔다. 이연아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속이 답답하고 좀 춥네요. 그녀는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떨었다. 나는 얼른 트렌치 코트를 벗어서 카디건을 입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추운 날씨가 아니었다. 4월 오전 햇살이 따스하게 유리창을 간지리고 있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물었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연아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이연아를 데리고 근처 병원에 들렀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 따뜻한 야채죽을 함께 먹었다. 비로소 그녀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그녀는 점심을 먹으며 자분자분 얘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40이 넘었고 비혼이라고 했다. 결혼하지 않은 52살의 여동생이 있는 나는 그녀를 특별하게 바라보았다. 세상 어딘가에는 내가 끼일 자리가 있을까 하고 말하던 깊은 결락 속에 사는 동생의 모습이 이연아에게서도 언뜻 느껴졌다. 그녀는 수줍은 듯하지만 비밀스런 불덩이 하나를 목구멍 너머에 숨긴 사람 같기도 했다. 이연아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를 하고 있었다. 엄마와 오빠가 서울 쪽으로는 다리도 안 뻗는 사람이어서 서울로 진학하는 일을 포기하고 고향 인근 지방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결혼도 안 하고 변변한 일자리도 얻지 못해 시름시름 늙어가고 있으니 결국 오빠가 서울행을 허락했다고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멋쩍게 웃었다. 이제 늙었은께 서울 보내주는디 그려도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써. 골목길 조심하고 남자는 쳐다보지도 말어. 공부하고 오면 오빠가 집을 팔아서라도 유치원 차려줄 텐께. 오빠 말을 믿고 서울 올라온 그녀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 과정을 마치고 논문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했다. 오빠를 생각하면 논문 빨리 써서 마무리하고 내려가야 하는데 소설이 쓰고 싶어졌으니 어쩌면 좋아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학자금, 용자금도 갚아야 하는데 지금 알바로는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해요. 생계가 달렸으니 논문부터 쓰는 게 낫겠다고 나는 대답해 주었다. 소설은 이꼴 저꼴 더 보고 더 듣고 사람 공부 더한 뒤에 써도 되니 천천히 쓰라고. 소설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생계를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고. 선생님, 그날 새벽까지 선생님 소설을 읽느라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급히 먹었더니 체했던가 봅니다. 첫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의 책을 읽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덕분에 소설가와 단둘이 점심 먹는 행운을 얻었지요. 전 어려서부터 문학 작품을 읽기 시작했고 글쓰기도 좋아했지만 소설은 아주 특별한 하늘이 내린 사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소설가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했었지요. 그래서 마음에 안 차는 수필만 잔뜩 써놓았습니다. 한데 선생님 소설집을 읽는 동안 언 땅을 헤집고 나오려는 새싹들처럼 저의 온 세포가 안달이 났습니다. 소설을 쓰고 싶어서요. 심지어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마저 불끈불끈 솟았습니다. 선생님의 책은 50이 넘어 새 삶에 도전한 여자들의 이야기가 연작으로 되어 있는 중편 소설집이더군요. 52에 68살 재혼남과 결혼한 아가씨도 있고 60에 연하 미혼남과 재혼한 여자도 있었습니다. 쌍방 재혼도 있었고요. 새로운 가정에 뿌리를 내리려는 여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이 젊은 작가의 글처럼 속도 있고 활달한 문장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혼자 의미 없는 시간을 죽이며 늙어가기보다 누군가에게 미랄이 되는 삶을 택한 여자들에게
저도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책을 덮으며 중얼거린 말은 아, 나도 결혼해야겠구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소설을 써야겠구나 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밤에 선생님은 제게 어떻게 써야 할지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연아는 수업 중에 여러 편의 수필을 제출했다. 작품마다 시선도 날카로웠지만 결말이 상투적이지 않아 회원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회원들에게 이연아를 각인시킨 건 작품이 아니라 기침이었다. 그녀는 매 수업 때마다 폐속에 든 모든 기침을 토해내듯 극렬하게 기침을 했다. 강의실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기침을 할 때마다 수업이 중단되었고 그녀의 기침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회원 모두가 함께 탈진되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그녀는 미안해서 쩔쩔맸다. 죄송해요. 감기가 안 떨어지네요. 나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기침 대신 목구멍 너머에 숨겨놓은 비밀스런 불덩이를 토해내 보라고. 82살 회원이 한 주 건너 소설 한 편씩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주로 수필이나 꽁트들을 합평하다가 소설이 쏟아져 나오니 강의실이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그분은 50이 넘어 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환갑에 전문대학 문해창작과에 입학하여 많은 작품을 썼다고 했다. 요즘도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아 소설을 쓰지요. 단 한 줄이라도. 영감도 없고 자식들도 다 나간 빈집에서 소설이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가 뭘 하면서 살았겠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 자판 한번 두드려 보고 싶은데 꼴불견일까봐 참고 있어요. 그분의 얘기에 머리가 반백인 남자 회원이 말했다. 멋지십니다. 내일 저랑 같이 노트북 들고 카페에 가실래요? 와, 그 그림이 진짜 멋지겠는걸요? 실버 두 분이 카페 창가에서 소설 쓰시는 풍경이라니 구경 가야겠어요. 어느 카페로 가실 건가요? 새댁의 말에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82살 회원의 소설은 대체로 인물이나 장면 묘사는 섬세하고 치밀하지만 서사가 방만하고 올드하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작품의 수준을 떠나 연세 많은 분의 열정을 보면서 모두 자극을 받았다. 하나 둘 소설을 써내는 회원들이 늘었다. 이연아가 초조해 하는 게 보였다. 논문도 못 쓰고 소설도 생각처럼 안 써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가끔 전화하여 하소연을 했다. 그러던 이연아가 어느 날 원고지 50매짜리 글을 제출했다. 경 장편 소설을 쓰려고 하니 프롤로그 정도로 읽어달라고 했다. 회원들은 단편도 한 편 안 쓰고 무슨 장편이냐고 놀랐다. 단편 소설이 장편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고 나는 말해 주었다. 이연아의 소설은 한 중년 여자가 헬싱키 여행을 계획하면서 유년 시절을 회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인칭 소설이었다. 집성촌에 사는 8살 소녀가 중학교 3학년인 사촌 오빠를 마음에 품었다. 소녀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외치고 다녔다. 나가 커서 반드시 수민 오빠와 결혼할 텐께 두고 보란께. 그렇게 외치고 다니건만 소녀의 엄마도 오빠도 언니도 동네 친척들 중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난 이 다음에 커서 아빠와 결혼할 거야 와 같은 그 말을 누가 귀담아 들었겠는가. 이웃에 사는 수민 오빠 역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소녀를 한결같이 어린 아이 대하듯 할 뿐이었다. 중년의 여자는 그때를 회상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사춘기 남자 중학생에게 8살짜리 여동생이라니 아마도 미물처럼 여겨져 바라볼 대상도 못 되었을 것이다. 사춘기 중학생의 머릿속엔
무한한 세상들이 들어와 꿈틀대기 시작한다. 데미안이 들어오고 광장이 들어오고 체 게바라가 들어온다. 나가 꼭 수민 오빠랑 결혼한단께 라는 말이 소녀의 입에서 사라진 건 초등학교 상급 학년이 되면서부터였다. 제 사랑이 금지된 사랑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소녀의 마음에서 사촌 오빠를 향한 영토가 좁아진 건 아니었다. 오히려 속으로 감춘 영토는 끝모르게 넓어지고 대상은 과장되었다. 무릇 금지된 사랑의 속성이 그렇듯 소녀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제 마음속에 자란 연모의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 상대는 매일매일 확대 재생산되어 여중생 가슴속의 수민 오빠와 대학생이 된 실제 사촌 오빠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 있었다. 이연아의 소설은 거기까지 쓰여 있었다. 나는 최근에 읽은 아일랜드 작가의 어떤 소설이 떠올랐다. 5살 여자애가 난 아빠 친구랑 결혼할 거야 라고 선언했다. 그 아이 엄마가 말했다. 아빠 친구는 결혼했는데? 그러자 여자아이가 대꾸했다. 상관없어. 22년 뒤 아빠 친구는 도시에서 3번 이혼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여자아이는 도시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고향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재활을 맡고 있었다. 아빠 친구를 다시 만난 순간 여자아이는 이 세상에서 그의 얼굴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넷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딸의 눈빛을 본 부모는 두려워한다. 딸을 말릴 수 없으리라는 걸 직감했기에. 그 소설을 생각하니 어린 아이들의 말이 한때의 장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연아 소설의 이후가 궁금했다. 소녀의 남도 사투리가 능청맞고 맛깔스러워 읽는 재미도 있었다. 이 소녀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된다고 얼른 뒷부분을 써내라고 회원들이 한마디씩 했다. 이연아는 격앙되어 얼굴이 빨개졌다. 조금씩 써서 내볼게요 했다. 그 원고를 제출한 뒤 웬일인지 이연아는 강의실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어디가 아픈가 걱정이 되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떨던 그녀가 자꾸 어른거렸다. 2달쯤 지났을까. 어느 밤에 이연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폐암이라네요. 뭐라고? 이연아의 목소리가 무슨 상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명랑하고 들떠 있어서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걱정 마세요. 저 수술 잘 받을 거예요. 항암 치료도 씩씩하게 받을 거고요. 저 오늘 연애 시작했거든요. 세상에 병이 드니 연애도 되네요. 병은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으니 선생님만 알고 계세요. 이연아는 폐암 수술을 앞둔 여자가 아니라 막 연애를 시작한 아가씨였다. 선생님, 암 진단을 받고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작은 숄더백을 메고 서 있는데 그 무게가 엄청난 겁니다. 어깨가 자꾸만 기울어 백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백팩을 사서 등에 매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종강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 상가에서 가방 가게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방 가게들 밖에 백들이 쭉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가게에서 가볍고 큰 것을 하나 골랐습니다. 수술 들어갈 때 그 안에 소지품을 넣으려고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사방에 가방과 신발들이 진열되어 있고 한 구석에는 물건들이 비닐재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인인 듯한 남자가 낮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쩍 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자는 남자는 제가 가게 안을 몇 바퀴나 어슬렁거려도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남자의 쩍 벌린 다리 사이에 쪼그려 앉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전 무서워요. 남자들이. 아는 남자는 알아서 무섭고 모르는 남자는 몰라서 무서워요. 그런데도 남자의 다리 사이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메멘토 모리를 떠올리니 그런 배짱이 나오더라고요. 죽음 앞에 한 번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릴 때는 활발하고 당당했으나 철 들고부터는 어느 것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언니 죽고부터는 죽은 듯 살았습니다. 엄마와 오빠가 그걸 원했으니까요. 제발 남자와 얽히지도 말고 남자 눈에 띄지도 말고 그림자처럼 살라고 틈만 나면 저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자는 남자의 얼굴을 아래서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욕구 불만인 어린애 얼굴처럼 가엾고 측은해 보였습니다. 찡그린 걸 보니 어딘가 아픈 것도 같았습니다. 뽀얀 얼굴이 병약해 보이기도 하고 착해 빠진 막내일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어디서 뭘 하다가 공기 최악인 이곳 지하 상가로 왔을까? 결혼은 했을까? 한참 그런 생각을 하며 앉아 있다가 제 팔이 무릎에서 미끄러지며 남자의 다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선생님, 자기의 벌린 다리 사이에 웬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는 해괴한 꼴에 남자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야 당신? 저요? 고객이죠. 가방 하나 고르고 기다렸잖아요. 사장님 깨어나시길. 저는 가방을 흔들었습니다. 괜히 기다렸네. 그냥 들고 갈걸. 그제야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하더군요. 미안합니다. 속이 안 좋아 약을 먹었더니 깜빡 잠이 들었었나 보네요. 그래도 그렇지 무슨 여자가? 저는 계산을 하고 백백 속에 숄더백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을 등에 매니 짐을 누군가와 나누어진 듯 가벼웠습니다. 사장님, 가게 문 몇 시에 닫아요? 제가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터무니없이 크고 쾌활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왜요? 남자가 뜨악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프시잖아요. 아픈 사람에겐 누가 밥을 사줘야 돼요. 저도 배고픈데 혼자 저녁 먹기 싫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꼭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그래요? 까짓것 일찍 문 닫고 밥 먹으러 갑시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저는 후후 웃으며 말했지요. 사장님은 지금 죽을 사람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농담이요. 남자와 저는 인사동까지 걸어가서 죽집에 들어갔어요. 남자가 며칠째 속이 안 좋다며 죽을 먹겠다고 하대요. 선생님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났어요. 통성명을 하고 전복죽을 먹었습니다. 진영 씨 결혼했어요? 죽집에서 나와 안국동 쪽으로 걸으며 제가 물었지요. 3년째 별거 중이에요. 이혼이 될지 재결합이 될지는 몰라요. 그럼 나랑 사귈래요? 나 싱글인데. 돌싱? 아니 어디도 가보지 않은 싱글?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야말로 가진 게 없어서 못 사귀겠네요. 진영 씨는 젊고 건강하잖아요.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제가 몰두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전 치열하게 몰두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암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객지에서 혼자 많이 진행된 암과 싸울 생각을 하니 그런 염치 없는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아 씨, 어디 아프지요? 남자가 물었어요. 아픈 사람은 진영 씨잖아요. 난 살짝 긁힌 거고 현아 씨는 어딘가 깊이 팬 것 같아요.
아픈 사람 아니군. 그리 행동할 수 없어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종로 경찰서 앞에서 남자가 내 손을 잡아 그의 작업복 바지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남자의 따뜻한 허벅지살이 손가락에 느껴졌어요. 머릿속에 소름이 쫙 돋아올랐습니다. 며칠 전 일처럼 또렷한 오래전 그날 생각에 내가 손을 빼려 꼼지락거리자 남자가 내 손을 더 힘주어 쥐었습니다. 그날의 그처럼 말입니다. 이연아는 수술을 앞둔 2주일 동안 열심히 연애를 하는 듯 했다. 그녀는 휴대폰의 데이터가 다 소진될 때까지 그들의 만남을 세세히 중계했다. 제 얘기가 소설 소재가 될까요? 하고 깔깔대면서 나는 라디오 연속 방송극을 듣듯이 그녀의 얘기를 들었다. 데이트 1일, 남자가 초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이연아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연아 동네의 초등학교 운동장을 팔짱 끼고 몇 번 돌면서 걱정 말아요 그대를 큰 소리로 부른 다음 카페에서 캐모마일을 마시고 헤어졌다. 이튿날은 어두운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 돌고 플라타너스 나무에 기대어 서로 얼굴을 깊이 쓰다듬고 탐했다. 다음 날은 이현아의 집에서 함께 잤다. 오래된 부부처럼 아무 거리낌이 없어서 둘 다 놀랐다고 했다. 혹시 우리가 이전에 함께 잤었나? 남자가 키득하며 물었다고. 그 남자는 무섭지가 않았어요. 초식성의 노루 같아서 편안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첫 밤을 그렇게 격정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이연아는 고백했다. 당분간 엄마가 올라와 있을 테고 남자도 있으니 내겐 병원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제 모든 수발이 남자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남자가 자처했어요. 저도 엄마보다 남자의 시중을 받는 게 편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따라다니는 엄마를 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오빠는 고향의 대학병원으로 내려가자 했지만 엄마는 서울병원의 의술이 더 좋을 테니 서울에서 치료하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엄마를 내려보내자 남자는 매일 집에 찾아왔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구토를 할 때는 가게 문을 열지 않고 함께 있어 줬습니다. 유기농 재료를 사다가 먹을 걸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선생님, 그때 제가 가방 가게를 참 잘 골랐지요. 저는 육신은 조각난 듯 고통스러웠지만 뇌는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다잖아요. 선생님, 남자는 그때 제게서 뭘 봤을까요? 미래에 대해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텐데 그렇다고 제 과거를 보지도 못했는데 성자도 아닌 남자가 왜 제게 자기 시간을 온통 바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듯 제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마 사랑 때문에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저는 남자를 양모 담요처럼 좋아했습니다. 그와 있으면 맨몸을 양모 담요로 감싸 안은 듯 포근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제 옆에 영원히 있는 일만 빼고 말입니다.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6개월이 넘는 시간 병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연아에게서 연락이 왔다. 치료가 끝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덕수궁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몇몇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던 대암문 앞에 그녀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인도 남자처럼 붉은 터번 비슷한 것을 머리에 두르고 하얀 블라우스에 터번과 같은 색의 통넓은 배기 바지를 입었다.
단정하고 다소 경직된 차림을 하던 그녀였다. 하하 웃으며 그녀가 다가왔다. 머리칼이 없어서 뭘 써야 하는데 더워서 털모자는 그렇고 차양 모자도 안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 이런 걸 썼어요. 모자에 어울리는 옷을 찾다 보니 이런 차림이 되었네요. 저 웃기죠? 아니 근사해요. 키는 크지 않지만 이목구비가 큼직하고 피부가 검은 그녀에게 그 차림이 잘 어울렸다. 얼굴은 수척했으나 남몰래 비밀의 언덕을 몇 개나 넘어온 듯한 눈빛이 그윽하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휘트니 미술관전을 관람했다. 그림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소설가와 함께 미국 현대미술을 감상했다는 것 자체가 제겐 신기한 경험이에요. 전 촌년이라 그림 좋아해도 직접 보러 다닐 기회가 없었거든요. 나는 꽃집에 가서 그녀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하나 선물했다. 카드에 날아라 그대 이 꽃잎들이 일시에 다 흩어지도록 힘차게 라고 적어서 함께 주었다. 선생님, 평생 간직해야 할 꽃다발인데 꽃잎 흩어지면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녀가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다. 저 다시 소설 쓸 수 있겠죠. 선생님, 오늘도 오전처럼 바람이 다정큼하게 사정없이 때리고 있어요. 해풍에 맞서야 해서 그럴까요? 이곳의 다정큼 나무들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니 양모 담녀같던 그 남자가 보고 싶어지네요. 병이 재발하기 전에는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하고 저를 달래면서 부지런히 도서관에 다니며 논문을 썼어요. 빨리 논문을 끝내고 시골로 내려가려고요. 하지만 재발하자마자 전 엄마에게 내려갔어요. 암세포 가득한 몸으로 남자의 가게에 찾아갈 제가 무서웠어요. 그 남자를 제 인생에 빠뜨릴까 두려웠어요. 어쩌자고 1년밖에 안 되어 재발했을까요? 저는 지방의 대학병원을 다녔습니다. 병원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리는 서울 가더니 결국 못된 병을 얻어왔다고 엄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죽었을 때처럼. 지금껏 누구에게도 언니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방송과 신문에 떠들썩했던 사건이지만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동안 비슷한 사건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요. 목요일 새벽에 학교에 간다고 나선 언니는 그날 등교하지 않았고 일요일 아침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그곳은 우거진 습속이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날 남자 등산객이 배가 아파서 볼일을 보기 위해 습길로 접어들었다가 언니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곳은 언니네 집에서도 멀고 학교에서도 한참 먼 서울 외곽의 산이었습니다. 언니는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었지요. 우리 가족이 아는 언니는 모범생이었고 연애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고향의 고등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물론 언니의 삶을 우리 가족이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학에 입학하며 서울로 올라간 언니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인간에게는 도저히 변하지 않는 가지고 태어난 기본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언니는 어려서부터 공부만 잘했지 심약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했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나 사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학금 타야 해서 누구 만나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남자친구도 없냐고 물으면 언니는 그렇게 대답하곤 했어요. 언니는 목요일 새벽 등굣길에
남자의 차에 태워져 산 근처까지 간 게 아닌가.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곽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온갖 소문이 바지로 난 발을 달고 전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소문은 죽은 언니를 수천 수만 번 강간하고 더럽혔습니다. 언니의 같은 과 친구들이 증언했어요. 구애하고는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힘들었어요. 장학금에 목매고 공부만 했거든요. 남자 같은 건 먼 발치에도 없었습니다. 언니의 주인집 아주머니도 증언했습니다. 그 학생은 얌전하고 공부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죽을 시간은 없어도 연애할 시간은 있는 법이지. 사람을 겉보고 어찌 알아? 사람을 겉보고 어찌 아느냐는 그 말은 100번 맞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겉과 속이 똑같았을 겁니다. 언니는 다만 우연의 피해자였을 거예요. 우연은 때로 운명보다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우연의 힘에 밀려 일찍 쓰러져간 청년 하나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니도 그날 새벽 우연히 어떤 놈의 광기 어린 눈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놈에겐 언니가 아닌 어떤 여자여도 좋았을 테니까요. 그건 운명이 아닙니다. 언니가 어떤 성폭력범에게 걸려 쓰러질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눈물로 만들어진 사람인 듯 끝까지 울었어요. 애통함을 못 이겨 밭에 가는 동네 아저씨를 붙잡고도 울고 마당에 다정큼 나무를 붙잡고도 울고 지나가는 개를 끌어안고도 울었습니다. 쓰러지도록 우는 엄마를 보는 건 힘들었지만 눈물은 엄마의 방패였습니다. 그 모든 의욕의 시선과 모멸의 말을 이겨내기 위한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사건은 언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엔 어느새 우리 가족이 행실 나쁜 노란한 여자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마저도 쉬쉬하며 저를 피하는 분위기에서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고향에서는 취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랬어요. 설령 언니가 주홍 글씨를 달고 죽었다 해도 잊힐 만한 시간이 지났고 하물며 저는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인도 못 잡고 우리 집만 갈갈이 찢어놓은 경찰과 언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고향에서 제 젊음이 사가 같습니다. 눈앞이 뱅뱅 돌도록 니코틴을 폐속 깊이 들이마시며 젊음을 학대했습니다. 보다 못한 오빠가 담배를 끊는 조건으로 제 서울행을 허락하게 되었지요. 그 사건을 검색해 봤다. 불암산 여대생 살해 사건으로 불리던 사건이다. 어떤 이유로 여대생이 산속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었는지 사람들이 왈가왈부했던 것 같다. 필시 여자와 범인은 연인 사이였을 것이다. 그러니 산속까지 함께 올라간 게 아니겠는가. 아니다. 연인 사이라면 그렇게까지 참혹하게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 밤새 성충동에 시달리다가 새벽에 집을 나와 누군가를 찾아 헤매던 성폭력범의 눈에 여자가 걸려든 것일 게다. 남자가 여자를 어디선가 성폭행하고 죽여서 산에 업어다 놨을 게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과 떠들었을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설을 써댔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의 일일 경우 아무리 참담한 사건이라도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고 만다. 안타까움은 잠시 입으로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음증에 빠져든다. 그리고는 곧 잊는다. 오래 기억할 수도 없다. 크나큰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때 여대생이 이 현아의 언니라는 걸 알았다면 가슴이 미어졌을 것이고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안다는 건 아주 작은 인연이라도 그런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언니를 그렇게 잃은 이연아가 밤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생각났다. 선생님, 전 무서워요. 남자들이 아는 남자는 알아서 무섭고 모르는 남자는 몰라서 무서워요. 선생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사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하고 상쾌합니다. 며칠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웬일인지 그런 컨디션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도 경이롭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갈 곳 없어 이곳에 온 저니까요. 며칠 전에 엄마가 면회 왔었어요. 제 얼굴빛이 너무나 맑아졌다며 제가 다 낫기라도 한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울지 않는 엄마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막내딸마저 잃게 된다면 엄마는 그 순간에 한 방울 눈물로 변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선생님, 엄마를 위해서 이 춥고 어두운 계절을 잘 통과하고 싶습니다. 의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제 상태가 돌연 역주행하고 있으니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저는 오전에 소설을 몇 자씩 끼적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 중에 제출했던 그 소설 뒷부분입니다. 오빠가 노트북을 갖다 주지 않아 볼펜으로 쓰자니 힘이 드네요. 오빠는 머리를 써야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책도 읽지 말라고. 여기서 장편 소설을 완성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퇴원을 하겠지요. 그저 떠오르는 에피소드 몇 가지를 써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마음이 바빠져 부랴부랴 에필로그를 먼저 완성했습니다. 제 몸이 언제 다시 곤두박질 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선생님, 제 소설의 에필로그는 이렇습니다. 공항에서 왜 하필 헬싱키 여행이냐고 남편은 또 물었다. 헬싱키 여행이 아니라 오로라 여행이라는 말을 나는 하지 않았다. 몇 달 전 TV에서 밤하늘에 초록빛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오로라를 봤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헬싱키 여행을 계획했다. 오래전 그날 내 몸속으로 퍼지던 초록빛 잉크 같던 바로 그것을 찾았으므로 그날 저녁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야간 자율학습을 다 마치지 못하고 조금 일찍 나왔다. 바람을 쐬고 서 있으니 두통이 한결 나아지는 듯 했다. 버스 올 시간이 한참 남아 있었다. 떡볶이라도 먹고 갈까 하는데 누가 어깨를 툭 건드렸다. 사촌 오빠였다. 군복 입은 그의 모습을 처음 봤다. 오빠는 군복을 입고도 사람을 설레게 했다. 나는 가슴이 떨려서 제대로 웃지도 못했다. 오빠는 말년 휴가 나오는 중이라고 했다. 오빠를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 그가 광주로 대학 진학을 한 뒤로 명절에나 그를 볼까 말까 했다. 그가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온다 해도 우리 집에 들르지 않았다. 오빠에 대한 열망과 환상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처럼 절절하지는 않았다. 중학교 때는 온갖 문학 작품 속의 비극적 주인공이 모두 나와 오빠였고 친구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열광할 때도 내겐 오빠가 서태지였다. 그때는 오빠도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상대 안 하는 척하면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설핏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건 분명히 어쩌니 우리 하는 뜻이 담겨있는 눈빛이었다. 고등학교에 와서 내 마음이 조금 지치고 위축되긴 했다.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열망한다는 건 그림 속의 인물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오빠와 나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마주 보며 희죽 웃기나 했다. 고등학교에 가니 어때? 신학기라 재미없지. 오빤 곧 제대하니 좋겠네. 4학년 복학해? 하나마나한 얘기를 몇 마디 나누었다. 그날을 한참 내려다보고 있던 오빠가 말했다. 버스 안 오는데 우리 슬슬 걸어갈까? 그럴까? 우리는 어두워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시골 밤길이라 차들도 없었다. 가끔 부엉이 소리가 들렸다. 넌 나를 왜 좋아했니? 오빠가 과거형으로 훅 치고 들어왔다. 나는 당황하여 숨을 멈췄다. 걸음도 멈췄다. 오빠, 난 지금도 좋아해. 현재 진행형이야 하고 답하고 싶었지만 덜덜 떨리기만 했다. 오빠의 다감한 목소리,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모습, 근심 어린 눈빛, 곱슬거리며 흘러내린 앞머리, 작고 흰 손, 정직한 마음. 큰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다. 우리 수민이 너무 착하고 정직해서 세상 살기 힘들 텐데 큰일이야. 오빠를 좋아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쳤다. 우뚝 선 나를 보고 오빠가 웃었다. 설마 아직도 수민 오빠랑 결혼할 텐께 두고 보란께 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걸 무슨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오빠가 말했다. 그래, 내가 이제야 어른이 됐구나. 어서 가자. 오빠가 내 손을 잡았다. 어릴 때 매일 잡아주던 손이었다. 우리 손 오랜만에 잡아본다. 그치? 정신 못 차리고 나대는 심장이 길바닥으로 튀어나올까봐 나는 한 손으로 왼쪽 가슴을 꾹 누르고 걸었다. 오빠가 내 손을 잡아 군복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오빠의 탄탄한 허벅지 살이 손등에 느껴졌다. 목구멍이 뜨거워져 오빠가 뭐라 물어도 대답을 못할 것 같았다. 다행히 오빠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었다. 터질 듯 솟아오른 내 가슴이 가끔 수민 오빠의 팔에 닿았다. 그럴 때마다 오빠가 내 손을 잡은 손에 힘을 더 주었다. 나는 오빠의 팔에 슬쩍슬쩍 가슴을 더 밀착시켰다. 두 사람 손바닥이 촉촉했다. 사위가 캄캄했다. 지구상에 우리 둘만 남겨놓고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우리가 접어든 길은 이미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다. 나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았다. 겁이 나지도 않았다. 수민 오빠가 옆에 있지 않은가. 오빠의 손은 어느새 내 허리를 꽉 감싸고 있었다. 흙길이 끝나며 불쑥 저수지에 뚝이 나왔다. 언젠가 친구들과 와봤던 저수지였다. 저수지 옆에 가게가 하나 있었다. 낚시꾼들을 위한 가게 같았다. 우리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았다. 가게의 불은 꺼져 있었다. 뭐 좀 먹을래? 하며 오빠가 가게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더럭 겁이 났다. 내가 더럭 겁을 느낀 순간 오빠가 나를 평상에 쓰러뜨렸다. 교복 치마가 위로 걷어져 올라가 아랫도리가 서늘했다. 뒷일은 모르겠다. 나는 먼저 뛰어서 집으로 왔고 그는 저수지에 남아 있었다. 초록빛 잉크 같은 무엇이 몸속 어딘가에 확 퍼지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만 또렷이 기억났다. 오빠의 시신이 저수지에서 발견된 건 이틀 뒤였다. 타살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실족사인지 자살인지를 두고 수사하던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을 냈다. 말년 휴가를 나온 그가 왜 그곳에 갔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군대 생활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게다가 전역을 며칠 앞두었고 여자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다. 오빠의 죽음에
나는 슬퍼하지 못했다. 미안함에 지질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오빠를 좋아해서 미안했고, 그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서 미안했고, 혼자 살아남아 미안했다. 그날 오빠가 나를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내가 가해자고 오빠가 피해자였다. 그동안 수민 오빠와 나를 묶어 온갖 장면을 다 그려보았으니 그런 날을 소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오빠는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막내 아들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큰엄마를 찾아가지 못했다. 오빠가 내 비밀을 영원히 가지고 갔지만 하늘이 알고 저수지가 안다는 생각에 나는 평생 자유롭지 못했다. 큰엄마가 내 목을 틀어쥐러 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 같았다. 나는 50이 넘어 한 남자를 만났다. 근심 어린 눈빛과 이마에 흘러내린 곱슬머리가 수민 오빠와 닮은 남자였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TV를 보는데 대형 화면에 초록빛 잉크를 뿌려놓은 듯한 오로라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헬싱키의 밤하늘 오로라였다. 아, 그날 오빠가 내게 준 것이 바로 오로라였다. 오빠는 오로라를 선물하고 간 거였다. 오래도록 자기를 좋아한 내게 새벽을 선물한 거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새벽을 맞으라고. 오로라는 새벽이란 뜻이란다. 비행기가 이륙한다. 창밖은 깜깜하다. 비행기는 새벽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현아 씨, 올 겨울은 참 짧을 것 같네요. 금방 봄이 오고 다정금 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그 꽃이 피면 현아 씨 고향집으로 놀러 갈게요. 전에 어머니의 남도 밥상을 받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집수리 한다고 미뤘잖아요. 이제 소설은 쓰지 말고 온전히 몸이나 쓰담쓰담 하면서 봄을 기다려요. 현아 씨 목구멍 너머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불덩이는 다 토한 것 같으니까. 참, 현아 씨 얘기는 내게 좋은 소설 소재가 되었어요. 아마도 그 소설에 매달려 이 겨울을 보낼 것 같아요. 잘 지내요.